안녕하세요. 그녀의 북살롱 미셸입니다. 오늘도 아주 멋있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목이 만 가지 행동이고요. 작가님은 김형경 님이세요. 부제목이 김형경 심리 훈습 에세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훈습, 좀 낯선 단어예요. 제게는 물법을 들으면서 마음을 닦아 나가는 행위, 수양의 행위인 것 같아요. 명상이랑은 조금 또 다른 방식의 그런 수양인 것 같거든요. 성경도 마찬가지잖아요. 성경을 읽고 그것대로 생각하고 행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서 실천을 해 나가야 하는 것처럼 불가에서도 경전에 쓰여 있는 그런 말씀대로 생각하고 행하려고 연습을 수양을 일상 속에서 그런 체화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자신을 닦아 나가는 과정이 바로 훈습인 것 같습니다. 이 심리 훈습 에세이, 마음을 닦아 나가는 연습 실천을 그 사례들을 본인의 경험을 작가님이 소개하고 있어요. 저는 사실 북클럽, 제가 하고 있는 북클럽에서 11월 달에 이달에 같이 읽기로 한 책이어서 이 책을 처음 알게 됐거든요. 클럽 멤버분 중에 한 분이 추천을 해주셔서 이 책을 함께 봐보자 하기로 했었고, 빌려다 놓고 이제 좀 읽을 때가 되었지 하는 생각으로 주말에 무심히 펼쳤다가 너무 내용이 좋아가지고, 그리고 또 너무 술술 잘 읽히는 그런 책이에요. 일상의 그런 소재들을 많이 사용하고 계시고, 작가님의 여행담이 곳곳에 녹아 있어서 특히나 더 그렇게 친근하게 와 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챕터는 제목이 참는 사람이 장사하다 라고 붙어 있네요. 그리고 또 다른 제목, 별칭도 있습니다. 무력한 채 머물기. 이 장에서는요, 무력한 채 머물기라는 뭐라고 해야 되나, 불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을 실천한 훈습한 사례를 보시게 될 거예요. 내용이 재밌으니까 한번 친구 이야기 수다 듣듯이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는 사람이 장사다. 이집트의 카이로 공항에 도착했을 때 먼저 알아차린 사실은 나의 이집트에 대한 상식은 모두 고대 이집트에 관한 것뿐이라는 점이었다. 21세기 이슬람 국가인 현대 이집트의 카이로 공항에는 물 한 병 살 시설이 없었다. 영어로 된 안내 표지판도 없었고 도심으로 진입하는 대중교통도 마땅치 않았다. 여행자는 택시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 보였는데 가이드북에는 여행자 안내소에서 미리 요금을 물어보면 바가지를 쓰지 않을 수 있다고 쓰여 있었다. 안내데스크의 제복 차림 남성은 도심으로 가는 택시비가 90 내지 100파운드라고 말했다.
며칠 후 카이로에서 지방 도시 아스완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 다시 공항에 가게 되었다. 호텔 앞에서 택시를 잡고 공항에 가자고 하니 택시기사가 얼마를 주겠느냐고 물어왔다. 당연히 호텔로 올 때 지불했던 요금 100파운드를 말했다. 그때부터 일이 복잡해지기 시작했다. 옆에서 지켜보던 호텔 종업원과 택시기사 사이에 말다툼이 일어났다. 한눈에도 종업원은 우리 손님이니까 적당한 커미션을 내라고 하고 택시기사는 저 손님이 제 발로 택시를 선택했기 때문에 줄 수 없다고 우기는 듯했다. 빌미를 제공한 입장에서 잠시 기다리다가 당신들 왜 그러느냐고 물었다. 호텔 종업원은 이렇게 대답했다. 아, 가끔 택시기사들이 길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알려주는 중이다. 라고요. 그러고는 다시 말다툼이 계속되었다. 진지하게, 길게, 기어이 큰 목소리로 이어지는 싸움을 보면서 몇 가지 생각이 들었다. 택시비에는 어느 정도 거품이 있는 걸까? 커미션은 몇 %일까? 그 금액은 이 나라 경제를 감안할 때 어느 정도 가치일까? 두 사람이 결정하도록 물러나 있었지만 5분이 지나도록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 두 사람에게 다가가서 시간이 없다고 말한 후 택시에 올라탔다. 택시기사의 낯빛에 승리감이 감돌았다. 택시를 타고 얼마쯤 가던 중 택시기사의 휴대전화기가 울렸다. 그는 항변하는 듯한 말투로 통화한 후 내게 전화기를 넘겨주었다. 전화기 저편에서는 여성 목소리가 들렸는데 내게 어디로 가느냐고 물어왔다. 처음에는 호텔에서 온 전화인 줄 알고 아스완 룩소르를 다녀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리셉션에 말해두었는데 전달이 되지 않은 모양인가 싶었다. 그런데 저쪽에서 에어포트 하더니 이렇게 물었다. How much? 그 말을 듣는 순간 많은 것이 이해되었다. 호텔 종업원이 괘씸한 택시기사를 경찰에 고발한 것 같았다. 아마도 바가지 요금을 문제 삼았을 것이다. 일을 깨끗하게 정리하기 위해 내가 택시기사에게 100파운드를 제안했소 라고 대답했다. 경찰관은 알았다고 말한 후 다시 택시기사와 통화했다. 전화통화를 마친 택시기사에게 경찰이냐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대답했다. 세상에, 경찰관이 관광객에게 직접 확인할 정도로 바가지 요금을 단속하다니. 그때부터 진짜 택시 요금은 얼마일까 궁금해졌다. 나중에 룩소르에서 카이로로 돌아올 때는 공항에서 일부러 현지인들이 이용하는 택시를 골라 타보았다. 대기하면서 손님을 기다리는 관광객 전용 택시가 아니라 방금 현지인 손님을 내리고 떠나려는 일반 택시에 올라 미터기를 눌러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교통정리를 담당하던 제복 차림 사내가 다가왔다. 그러고는 택시기사에게 큰 소리로 비난 같은 것을 퍼부었다. 외국인만을 상대하는 택시기사 조직이 있고 여행 안내소 직원이나 교통관리인도 그 조직 내부인인 듯 했다. 관광객을 상대하지 않는 일반 택시기사는 호텔 위치를 잘 알지 못했다. 퇴근 시간 교통정체에 걸리고 길을 몰라 도심을 헤매며 보통 때보다 30분쯤 더 소요되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시 요금은 40파운드가량 나왔다. 그제야 그들이 왜 그토록 길고 진지하게 싸웠는지 이해가 되었다.
이집트에서 2주일간 머무는 동안 처음에는 시험을 치르는 느낌이었다. 한 걸음 옮길 때마다 감정의 부정적인 영역을 자극하는 그런 일들을 만났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스스로를 테스트하는 기분이었다. 처음에는 사건 하나마다 감정을 처리하다가 나중에는 아예 마음을 바꾸었다. 마음을 온전히 비우고 내게 오는 모든 일들을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다. 거스름돈이 없다고 하면 받지 않았고, 바가지를 씌우면 그냥 써줬다. 이른바 히야카시, 희롱을 듣게 되면 못 들은 채 하였고, 그래도 집요하게 따라오면 웃는 낯으로 조용히 이렇게 말했다. 나랑 같이 경찰한테 갈래? 대부분의 이집트인들은 폴리스란 말을 들으면 놀란 얼굴로 물러났다. 마음을 바꾸자 한순간 모든 것이 괜찮아졌다. 이집트를 떠나는 날 공항으로 갈 때 예의 그 호텔 종업원에게 택시를 잡아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역시 How much? 라고 물었고, 나는 여전히 100파운드라고 말했다. 그는 날듯한 걸음으로 정차 중인 택시에게 갔고, 택시기사와 흥정한 후 그 자리에서 커미션을 받아 챙겼다. 택시 문을 열어주고 여행 가방을 실어주며 그는 덧붙였다. 100파운드만 주면 된다. 더 줄 것 없다. 라고. 나는 또 그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다. 공항에 도착하자 택시기사는 주차권을 들어보이며 택시비 외에 공항 사용료 20파운드를 더 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제야 더 줄 것 없다 하던 호텔 종업원의 말이 이해되었다. 호텔 종업원이 받은 커미션이 얼마일지도 짐작되었다. 나는 상냥한 목소리로 알았다고 이야기하고 예쁘게 웃으면서 이집트에서의 마지막 바가지 요금을 건네주었다. 혼습 기간에 내가 중얼거린 말 중에 무력한 채로 머물기가 있었다. 이집트뿐 아니라 사람 사는 곳이면 어디서나 부정적 감정을 투사하거나 문제를 외제화하거나 공격성을 행동화하는 경우와 맞닥뜨리게 마련이었다. 그럴 때 그 사실을 회피하거나 부인하지 않으면서 과학적으로 보복하거나 자기 파괴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었다. 무력한 채로 머물기. 무력한 채로 머물기에는 억울함을 감수하기, 나를 해명함으로써 타인을 통제하려 하지 않기의 세목이 있었다. 혼습 초기에 중국에서 택시기사가 잔돈이 없다고 말했을 때 기어이 거스름돈을 받아낸 일이 있었다. 그때는 무의식에 억압해온 분노를 인식하던 시기여서 그 행위에도 분노가 깃들어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그 후 내가 정당하다는 이유로 상대에게 화를 내는 것이 옳은 일인가 생각해 보았다. 상대의 부당함이 나의 분노를 정당화시키지는 않으며 상대의 언행과 나의 감정을 분리시킬 줄 모르는 그런 행위였음을 알게 되었다. 분노가 의식 속으로 통합된 후에는
바가지 쓰기가 약간의 돈을 더 주는 일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예전에는 바가지를 돈의 문제가 아니라 속임과 통제의 문제로 인식했고, 거기서 촉발된 불안감 때문에 과잉되게 반응했음을 알아차렸다. 타인의 언행과 나의 감정을 분리시키는 일은 훈습 기간에 특히 유념한 대목이었다. 그동안 타인의 충탐 해판을 불편해하고 남의 말에 깊이 영향받았던 이유가 내면 세계와 외부 현실 사이의 경계가 없어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외부에서 들리는 말을 내면에서 울리는 권력자의 목소리처럼 인식했었다는 사실을 부모 이미지와 분리된 후에야 알게 되었다. 그런 사실을 명명백백히 알고 있어도 근거 없는 분노나 시기심의 행동화와 만나면 아픈 것도 사실이었다. 그런 때 무력한 채 머물면서 내가 원했던 작업은 정작 그들이 가장 아픈 사람임을 이해하는 것이었다. 화살이나 칼날 같은 말을 쏟아내는 사람의 내면에는 그런 감정들만 가득 차 있으며 그것을 스스로 소화시킬 줄 몰라 외부로 쏟아내는 것이었다. 밖으로 쏟아내는 것보다 더 많이 이미 내면에서 자신을 베고 있을 거였다. 예수님도 말씀하셨다. 사람은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라고. 그 지점에 이르면 무력한 채 머무는 것도 그리 힘든 일이 아니었다. 훈습 기간에 사람들이 어떻게 저마다 자기 이야기를 말하는지를 보여주는 선명한 사례를 만난 적이 있었다. 후배 여성이 10년쯤 어린 남성과 결혼을 고민하다가 지인들에게 조언을 구했다고 한다. 그런데 10사람이 10가지 대답을 하더라고 했다. 그토록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면 서로 대화가 통할까? 평소에 남편과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불만을 품고 살던 한 친구는 그렇게 대답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잘 맞춰줄 수 있을까? 매사 남편의 뜻을 따르고 그의 방식에 맞추어 살아가는 친구의 답이었다. 너 땡 잡았구나. 결혼하면 되지 뭐가 문제인데. 사랑지상주의자인 친구는 환성을 올렸다. 그녀는 주부지만 젊은 애인을 하나 갖고 싶다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하곤 했었다. 후배는 한두 명에게만 의견을 물어볼 생각이었는데 돌아오는 대답이 천차만별이어서 몇 사람에게 더 전화를 걸었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무조건 축하한다고 말한 친구는 결혼을 꿈꾸는 싱글이었고, 어린애 키울 일 있니? 내 나이에 맞는 사람 찾아서 안정되기 시작해 라고 말한 사람은 사업하는 남편 때문에 생활이 불안하다고 느끼는 사람이었다. 내가 기어이 가부장제의 뻔때를 보려 하는구나 라고 말한 페미니스트 친구도 있었고, 어떤 선택을 하든 남자에 의해 생이 좌우된지는 말어 라고 말해준 전문직 싱글 친구도 있었다.
그들 중 누구도 후배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맞춤형 해법을 찾으려는 사람은 누구도 없었다고 한다. 그때는 나도 속이 뜨끔했다. 그 사람과 결혼해서도 너의 심리적, 신체적 건강을 잘 다스려 나갈 자신이 있으면 결혼하는 거지. 후배의 약한 몸을 걱정한 대답이었는데 알고 보니 그것 역시 나의 대답 역시 나의 말이었다. 당시에 나는 삶의 여러 항목 중 심신 건강을 우선시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훈습이 진행될수록 무력한 채 머물기를 실천할수록 사람들이 자기 내면을 표현하는 반응들을 듣는 일이 재미있어졌다. 훈습의 마지막 시기에 채식을 시작했는데 모임이나 정찬 자리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면 채식 사실을 밝히게 되었다. 그럴 때 왜 채식을 하게 되었는지, 몸에 어떤 변화가 느껴지는지 공감적 질문을 하는 이도 덜어는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판단을 내밀었다. 맛이 없어서 어떻게 먹어? 고기 먹어야 힘이 나는데 힘 딸리지 않아? 오메가3를 먹는다고? 아이고, 그게 더 잔인하다. 식물도 생명인데 채식한다고 도덕적 우월감을 가질 건 없지 않니? 동물이 가엾다면 가죽 구두와 핸드백도 사용하지 말아야지. 과일과 견과류를 주로 먹는다고? 아이고, 그게 더 비싸게 들겠네. 이렇게 다양한 의견을 만날 때마다 나는 그냥 가만히 있었다. 어떤 대응도 하지 않고 내 입장을 해명하지도 않으면서 상대를 통제하지 않도록 조심했다. 사실 예전에 나는 채식한다는 이들에 대해 이렇게 생각했다. 주는 대로 먹지 까다롭게 구기는. 음식에 관한 한 내가 가장 까다로운 사람이었다. 무력한 채 머물며 외부에서 오는 어떤 감정적 힘에도 대응하지 않을 때 그렇게 해야 하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역전이 또는 투사적 동일시 작용 때문이었다. 상대의 감정에 대응하는 순간 고스란히 그와 똑같은 감정에 휩싸이게 된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되었다. 타인의 분노에 감염되어 함께 목소리를 높이는 일보다 그 일보다 허망하고 어리석은 일은 없었다. 참는 사람이 장사다는 외할머니가 어린 내게 들려주신 말씀이었다. 그 말의 진짜 의미를 40년이나 지나서야 제대로 이해한 것 같았다. 무력한 채 머물기가 곧 참는 일이었다. 그것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중요한 덕목이기도 했다. 제자들이 어느 날 부처님께 여쭈었다고 한다. 세상에서 가장 힘센 것이 무엇입니까? 인욕이니라.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손해보는 게 이익이다 등 일견 패배적으로 보이는 외할머니 말씀이 참이었음을 정신분석적 논리를 거친 후에야 이렇게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다. 참는 사람이 장사다. 무력한 채 머물기. 나를 위한 일이었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큰 거 하나 배우셨길 바랄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좋은 책으로 오겠습니다. 미셸이었습니다.